금정산의 요괴. 조선시대에 정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담력이 대단하였다. 어릴 때에도 그 뛰어난 담력으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가 18살 때 나주 지방 사동이란 곳에 간 적이 있었다. 여기서 금정산을 넘어가려 한다고 하니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극구 만류하였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푹 쉬고 내일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것이오. 맞아요. 홀로 밤에 산을 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오. 그러나 정빈은 고개를 저었고 동네 사람들은 딱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든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더욱 만류하였다. 젊은 혈기에 산을 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건 위험하오. 대낮에도 섣불리 혼자서 그곳을 가다가 번번이 욕을 보곤 했단 말이오. 무서운 범이라도 있나요? 사냥에는 자신이 있는 정빈은 힘을 주며 되물었다. 아니, 차라리 범 따위가 있다면야 날랜 포수가 잡기라도 하였겠으나 그렇지도 않단 말이오. 그럼 귀신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글쎄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아주 혼을 뺀단 말이오. 당한 사람들도 그것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른다오. 사람들이 돌아가며 말렸으나 그럴수록 정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 고집 한번 세군. 동네 사람들은 더 만류하지 못하고 어이없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정빈은 태연하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갔다. 산속에 요물이 있다. 그거 참 그럴싸하군. 아무것도 없는 산보다는 한번 지나가 볼 만하겠는데. 나무는 무성하여 하늘도 잘 보이지 않았고 음산하였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간간히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좌우를 살펴가며 빠르게 걸어가던 정빈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저 앞쪽에 한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서글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무서운 산속에 누굴까? 정빈은 궁금해져서 다가가 보았다. 허, 가까이 가던 정빈은 입이 딱 벌어졌다. 울고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평소에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다. 유월아. 정빈은 여인의 이름을 불렀다. 유월이란 정빈의 집에 있는 계집종으로 얼굴이 반반하여 벌써부터 은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터였다. 유월이는 흘긋 정빈을 쳐다보고는 더욱 슬프게 울었다. 이 밤에 어떻게 된 일이냐? 도련님, 유월이는 흑흑 흐느껴 울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 와 있느냐? 정빈이 유월이의 손목을 잡자 유월이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쫓겨났사와요. 쫓겨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도련님이 안 계신 동안에 댁에서는 소인을 무수히 학대하였고 쫓아내었습니다. 뭐시?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도무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장 유월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누가 그런 일을 하였는지 단단히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마침 여기서 도련님을 뵈었으니 아마 하늘이 도운 모양입니다. 알았다. 그만 울고 집으로 가자. 유월이는 머뭇거리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가라고 내쫓으셨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겠어요? 그래, 너는 어디로 가던 참이냐? 화사동으로 가고자 하옵니다. 도련님, 옛정을 생각하여 그곳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마. 선선히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정빈은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화사동이라면 이 금정산 속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었다. 유월이가 집에서 쫓겨났다면 갈 곳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또 혈육이나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물며 이 금정산 속에 있는 어느 마을로 간다니
기이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도 이상했고 또 아까 이 산속에서는 기괴한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정빈은 유월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였다. 유월아, 이쪽으로 가까이 오너라. 정빈의 말에 유월이는 다가왔고 그때 정빈은 삽시간에 허리띠를 끌러 유월이의 두 손을 묶었다. 그러자 유월이는 두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도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까닭이 있느니라. 정빈은 속으로 이 산에 있다는 괴물이 유월이로 둔갑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시치미를 떼었다. 풀어주시어요. 이러고야 어디 움직일 수가 있어요. 허허. 모르는 소리. 두 다리가 그대로 있으니 걸을 수는 있지 않느냐. 어서 가자. 잠깐만 풀어주시어요. 안 된다. 유월이가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정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리띠의 한쪽을 단단히 쥐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것도 유월이가 가겠다던 화사동이 아니라 방향이 전혀 다른 금안동으로 가고 있었다. 이래도 저래도 풀어줄 것 같지 않자 유월이는 얼마를 가다가 하소연하였다. 도련님, 소피를 하여야겠어요. 그래? 어서 하여라. 이 묶은 것을 풀어주셔야죠. 이러고야 어찌 소피를 볼 수 있겠어요. 괜찮다니까. 영 풀어주지 않자 유월이는 단념한 듯 그냥 따라왔다. 소피를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 금안동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유월이가 갑자기 악을 썼다. 안 풀어주시면 죽겠어요. 그래. 마음대로 하여라. 묶었으니 죽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정빈은 더욱 손에 힘을 주어 유월이를 끌고 갔다. 금안동 어귀에 이르니 개들이 몰려와 사납게 짖어댔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축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댔다. 그녀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당황한 듯 하였다. 그때 사냥개 한 마리가 날쌔게 뛰어와 유월이의 목을 물어뜯었고 그녀는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질렀다. 유월이가 쓰러져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 뿔이 5 달린 흰 여우였다. 결국 정빈은 금정산을 지나던 사람을 괴롭히던 해묵은 여우를 사냥한 셈이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그 후로는 괴이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기괴한 꿈. 옛날에 한 무인이 있었는데 그는 김덕생이라는 장군 밑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 무인은 언제나 김덕생 장군을 잊지 못하였다. 김 장군 같은 어른이 어디 또 있을까? 그 무술은 비할 바가 없었고 또 부하 사랑하기를 신자식같이 하였지. 그렇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들 뭘 하겠어요. 아내의 말에 무인은 펄쩍 뛰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돌아가셨으니 더욱 안타깝게 생각이 난단 말이지. 그러나 이제는 다른 어른을 섬기는 몸이 되셨으니 너무 김장군 생각만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소리. 내가 죽을 때까지는 김 장군의 높으신 뜻과 그 뛰어난 무술을 잊을 수 없다는 말이지. 무인이 김덕생 장군을 생각하는 뜻은 지극하여 제삿날이 되면 을에 김덕생 장군의 집으로 가서 유족들과 같이 제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설게 울었다. 이런 일이 한두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어도 한결같았다. 이것은 김 장군의 사람됨이 뛰어났기도 하지만 이 무인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무인의 아내는 처음에는 한두 번 맞서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을에 그러려니 하고 잠자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한참 곤히 자던 무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 야릇한 소리에 무인의 아내도 눈을 뜨게 되었다. 와, 무인은 허공을 쳐다보며 넋 잃은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왜 그러세요? 무인은 정신이 드는 듯 길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휴, 무슨 흉한 꿈을 꾸셨어요? 허참, 그만 잡시다. 무인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는 도로 누웠다. 아내는 궁금하기만 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날이 밝거든 서서히 이야기하지. 어서 잡시다. 무인은 눈을 감았고 아내는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억지로 자려고 눈을 감았다. 무인이 코를 골기 시작하자 아내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자 무인은 또 벌떡 일어났다. 어, 여보, 무인은 얼마 만에야 또 길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기이한 일요군. 무슨 꿈을 꾸셨나요? 불이나 좀 켜구려. 아내가 등잔에 불을 켜고 무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나 하세요. 그러리라. 시원스럽게 대답은 해놓고서도 무인은 또 한동안 덤덤히 앉아 있었다. 어서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꿈이야. 말해보세요. 꿈에 김장군을 배웠단 말이오. 김장군을요? 참 오래간만에 김장군을 보았지. 장군께서는 백마를 타셨고 활을 드셨더란 말이오. 위풍당당한 모습이 꼭 살아계실 때 배우는 것 같았지. 나는 얼떨결에 말보삐를 잡으며 장군님 하고 말했어. 그래서요? 아내는 무언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김장군께서 나를 보시고 이러시더군. 오늘 우리 집에 뜻하지 않은 흉한 도둑이 들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당장 쫓아가 쏘아 죽이겠네. 이러시기에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 두 번째는요? 다시 잠을 자는데 꿈에 또 김장군께서 나타나 빙긋이 웃으며 화살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핏자국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 도둑을 죽였다. 라고 하는 거야. 김장군 댁에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정말 도둑이 들었을까요? 응. 한낱 도둑을 가지고 김장군께서 일부러 나타나시지는 않으실 텐데 아마도 뭔지 크고 불길한 일이 생겼음에 틀림없소. 날이 밝거든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지. 부부는 제각기 생각에 잠겨서 묵묵히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 무인은 조반도들 생각 없이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선 무인은 한 걸음에 김덕생 장군의 집에 이뤘다. 수런수런하고 대문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무인은 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서성대는 하인에게 물었다. 하인이 흘끗 쳐다보다가 낯익은 무인임을 알고서 혀를 차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다니. 누가? 꿈이 꼭 들어맞은 게 신기하여 무인은 더욱 다가섰다. 이댁마님이 개가를 하셨거든요. 어? 무인은 입이 딱 벌어졌다. 이댁 마님이라면 김장군의 계실이었다. 계실은 김장군이 죽은 지 10여 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젊은 것은 잘 아는 터이나 개가란 말이 되지 않았다. 어제가 바로 개가 하시는 날이었거든요. 어젯밤에 신밤을 꾸몄는데 신랑 되는 사람이 밤 사이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고생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와. 무인은 꿈을 꾼 것이 새롭게 생각나 고개를 끄덕였다. 김장군께서 돌아가셨어도 역시 그 기상은 엄연하시구나. 무인은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에게 이 일을 알리고자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도 꿈이 들어맞은 것을 듣고 놀라워하였다.